네, 이번 시간에는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우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보통 PTSD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의 정의를 보면요.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생활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건에 대처하며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쵸. 근데 참 힘든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곧 일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간다. 멘탈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거나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멘탈이 약하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사건들은 너무 강력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들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어떤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심리적인 상처가 바로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회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생물이고요.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는 무자비한 전쟁과 무수한 재앙을 겪고 삶에서 폭력과 배신을 경험한 후에도 매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외상 경험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흔적은 범위가 아주 방대할 수도 있고 또 가족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어두운 비밀로 존속해 여러 세대를 거쳐 알게 모르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융의 학자가 말한 집단 무의식이 오랜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마음과 감정에도 흔적을 남기고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며 심지어 생물학적인 특성과 면역 체계에도 자극을 남기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군인은 급격한 분노와 정서적 무감각으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가족 안에서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타인과 서로 신뢰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PTSD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돌아온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내가 나와 가깝게 밥도 먹고 막 잠도 자고 했던 그런 친하던 전우가 바로 내 옆에서 막 죽거나 다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싶어 하지만 뇌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당하는 부분은 사실을 부인하는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험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위험을 암시하는 신랄 같은 단서만 주어지면 다시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또 내 회로를 뒤흔들며 방대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신체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응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겨낼 수도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되고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생존자가 통제력을 잃은 기분을 느끼고 자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가져서 더 이상 구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트라우마의 정의입니다. 그럼 트라우마의 종류 및 요인을 살펴보겠는데요. 군인이 되어 전투를 벌이거나 시리아, 콩고 같은 나라의 난민 수용소를 눈으로 봐야만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트라우마는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몸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으며 커플 3쌍 중 1쌍은 상대의 신체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알코올에 중독된 친인척의 손에서 크고 또 8명 중 1명은 엄마가 맞거나 공격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트라우마의 종류에 우선 일회성 외상이 있습니다. 우선 일회성 외상은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를 지속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일회적 외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이 드물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술적 재해인데요. 댐이나 건물 붕괴, 비행기 추락, 화학물질 유출, 그리고 원자로 파괴 등과 같이 기술적인 오류가 관여한 재해로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세 번째 유형은 폭력적 범죄로서 살인, 폭행, 강간, 강도, 유괴, 납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관계 상실도 일회적 외상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을 당해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 반응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일회성 외상의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남는 그런 심각한 상처를 유발하는 것이 우선 일회성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외상인데요. 반복적 외상은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당한 학대의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주어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행의 경우처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쟁터 강제 수용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도 반복적 외상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서 인간 외적인 외상, 그리고 대인관계적 외상, 그리고 애착 외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인관계 요소가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서 외상의 성격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피해를 주었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 외적인 외상은 지진, 태풍, 산사태, 홍수, 화산 폭발과 같이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며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외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인관계적 외상은요, 타인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말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폭력, 강간, 고문 등은 이러한 인간 간 외상에 속한다. 대인관계적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나 음주운전자가 내는 자동차 사고는 인간과 무관한 외상과 인간 간 외상의 경계에 속하는 외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애착 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착 외상은 부모나 양육자와 같이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애착 외상은 크게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가정 내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학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폭행과 성적 학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입은 애착 외상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면 문득문득 그런 상황들이 생겨질 때 그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영어로 PTSD라고 하는데요. 이 장애의 특정 및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는 교과서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D씨는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전에 2명의 친구와 함께 밤 낚시를 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운전을 하던 친구 1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D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으나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이고요. 그러나 교통사고 이후로 D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도 타기가 힘들고 평소에도 신경이 매우 예민하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나 경적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교통사고 당시 피투성이었던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요즘은 죽은 친구가 나타나는 꿈을 자주 꾸게 되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사망한 친구가 낚시를 가자고 제안했고 운전도 직접 했기 때문에 D씨가 친구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으나 꿈속에 친구가 나타나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고 그러나 함께 낚시를 갔던 다른 친구는 D씨와 달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어 표기에서 앞자리 글자만 따서 쓰는 말이고요. 영어의 트라우마를 외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체적 외상보다는 정신적 충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나 그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 요인으로부터 기인되어 극심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극심한 외상에 노출된 후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또 각성 상태가 증가되는 지속적인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교과서 318페이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에 노출 경험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외상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외상 사건이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혹은 심하게 노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상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존재하는 것, 그리고 C는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D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 및 기분이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하고요. E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각성 활동 수준이 현격하게 변하다는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애의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가 사회적 혹은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을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으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사건이라는 분명한 촉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이러한 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모아지고 있고요. 동일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고 적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슨과 포아라는 학자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외상 사건의 전, 중, 후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상 전을 살펴보면요. 정신장애에 대한 가족력과 아동기의 다른 외상 경험이나 의존성이나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성격 특성, 자신의 운명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통제 소재의 외부성 등이 있습니다. 또 외상 중 요인은 외상 경험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고 외상 사건의 강도가 심하고 외상 사건에 자주 노출되었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외상 사건의 타인의 악의에 의한 것일 때 그리고 외상 사건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더 심하고 오래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상 후 요인은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체계나 친밀한 관계의 부족, 추가적인 생활 스트레스, 결혼과 직장생활의 불안정, 심한 음주와 도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 후 요인들은 외상 경험자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호로비츠라고 하는 학자는 외상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처리되어 기존의 사고 체계에 통합되는지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반응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5단계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절규의 단계로서 외상 피해자는 심한 충격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외상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외상 사건을 기존의 기억 체계에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외상 사건은 피해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적, 외적 정보를 던져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체계에 의해 잘 수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 가부하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외상 경험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되면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외상 경험을 부인하거나 억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두 번째 회피의 단계로 이제 이어지고, 회피의 단계로서 외상 경험을 떠올리는 모든 자극을 회피하려 할 뿐만 아니라 외상 사건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의 경험을 기존의 사고 체계에 통합하려는 인지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외상 기억이 수시로 의식에 침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플래시백이나 악몽과 같은 침투 증상은 인지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외상 경험이 원래의 형태로 활성화된 채 의식에 투입되는 침투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처럼 외상 정보가 기존의 인지 체계에 통합되지 못한 채 회피 증상과 침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동요 단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심리 치료를 받게 되면 외상 정보가 조금씩 인지적으로 처리되면서 기존 신념 체계와의 통합으로 진행되는 전이의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의 단계에서는 외상 경험의 의미가 충분히 탐색되어 기존의 신념 체계에 통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비교적 담담하게 외상 경험을 회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념 체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화됨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확정된 안목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비츠라는 학자는 이런 절규와 회피, 동요, 그리고 통합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에는 지속적 노출법과 인지처리 치료법, 그리고 안구운동 둔검화 및 재처리 치료법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역동적 치료에서는 방어 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카타르시스를 통해 외상 사건을 재구성하여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외상 사건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정화시켜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개인의 성격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하고 해결되지 못한 무의식적 갈등을 풀어버리고 좀 더 건강한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며 혼란스러운 자아 정체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이 처방되긴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절대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 노출법을 살펴보면요. 지속적 노출법은 특히 강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서 포아와릭스가 제시한 방법인데요. 이 치료의 원리는 외상 사건을 단계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불안한 기억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외상 사건은 큰 불안 없이 직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외상 경험의 반복적 노출을 통해서
외상과 관련된 공포가 둔감화되고 또 그에 따라 외상 기억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완 상태에서 외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공포 기억 구조를 활성화시키되 그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포 기억 구조가 수정되고 기존의 인지 체계와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 노출법의 첫 단계에서는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긴장 이완이나 호흡 훈련을 통해 안정화된 심리 상태를 유도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외상 경험과 관련된 자극이나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이상 사건에 대한 노출은 실제적인 노출과 더불어 심상에 의한 상상적 노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노출 상황에 상당 기간 머물게 함으로써 공포를 느꼈던 외상 기억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억이 외상 사건 자체와 동일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어 불안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속적 노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해서 우리가 노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기억에서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이 이제 둔감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처리 치료는요. 인지처리 치료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 레시카 슈니드케가 제시한 인지처리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의 한 형태로서 외상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강한 부정 정서를 유발하고 외상 기억에 대한 인지적 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저해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지처리 치료에서는 외상 사건을 좀 더 상세하고 정교하게 재평가하여 외상 사건에 부여한 부정적 의미를 수정하고 외상 기억에 대한 회피를 줄임으로써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촉진합니다. 인지처리 치료는 12회 내외의 치료 회기를 통해 시행되며 개인 치료나 집단 치료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치료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치료의 원리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그 후에 외상 경험의 인지적 처리를 돕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외상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격려하고요. 그런 후에 기록 내용을 읽게 합니다. 외상 기억에 대한 회피를 이겨내고 그와 관련된 강렬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회복의 필수적 과정이기 때문이고요. 아울러 이상 경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외상 사건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탐색하여 수정하고 특히 자책과 죄의식을 유발하는 부정적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외상 경험을 수용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치료인데요. 안구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고 이 치료법은 샤피로에 의해 제기된 치료법으로서 환자로 하여금 외상 기억의 괴로운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치료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외상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 감정, 심상이 점차 약화되는 동시에 외상 기억의 정보 처리가 촉진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아직 치료적 기제가 잘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라고 하는 약자로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어린 시절에 받은 그런 많은 학대나 성폭력 그런 걸로 인해서도 우리가 많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외상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힘을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